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이사 갈 집 어머니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새 아파트라 지금 아파트 처분한 돈에서 한참 돈을 더 보태도 이 집하고 평수 차이가 안 나요. 방도 똑같이 2개고요. 아기방 만들어주고 나면 어머니 거처하실 방이 없어서요. 그러면 어머니 불편하시고 저희가 너무 죄송할 것 같아서요. 어머니는 그냥 이 집에 계시면서 저희가 하람이 데리고 자주 오면 어떨까요? 그럼 어머니 넓게 이 집에 계시면서 적적하시지도 않고 어머니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이사 갈 때 아파트 평수를 넓혀서 간다고 하지 않았니? 새 아파트 고집 안 하면 그 돈이면 더 넓혀서 갈 수 있을 거 아니니? 그렇긴 한데 그이가 자기 회사 동료들도 다 새 아파트 산다면서 이사 가는 집은 꼭 새 아파트였으면 좋겠다고 하네요. 그럼 둘이 다 의논은 된 거고? 그럼요. 상의 없이 저 혼자 결정 못하죠. 그런데 새 아파트 들어가려면 돈을 한참 더 보태야 해서요. 여기는 월세로 돌리기로 새로운 집주인하고 이야기 끝났어요. 매달 월세는 어머니 연금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저희가 조금 보탤게요. 제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며느리는 애가 탔는지 안절부절 못하더군요. 애가 타서 발을 동동 구르는 걸 더 보고 싶었지만 그거 봐서 뭐 하나 하는 생각에 그러겠다고 대답해 줬죠. 그러니까 신이 나서 자기 신랑한테 전화하는 것 같더군요. 그 뒤로 아들 내외는 제 눈치 볼 것도 없이 아주 마음 놓고 이사 준비에 바빠 보였습니다. 새집 계약서며 인테리어 상담이며 연신 통화를 하며 들뜬 모습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는 억장이 무너져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며느리가 새로 이사가는 집이 좁다며 시어머니에게 혼자 지내라고 하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평생 봉사했지만 자신만 빼놓고 좋은 집으로 이사가려는 아들 며느리에게 본때를 보여준 김영희님의 사연입니다. 어떤 사연일지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세 김영희라고 합니다. 제 나름대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가정에 소홀함 없이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살아온 인생이라 자부하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먼저 세상을 뜨고 난 후에도 아들 내외와 함께 살며 맞벌이하는 아들 내외가 집안일 신경 쓰지 않고 직장 생활에 전념하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손주들을 돌봐왔습니다. 남편이 떠난 직후 아들이 먼저 함께 살자고 제안을 해왔습니다. 당시에는 남편을 황망하게 보내고 적적해 할 저에 대한 자식들의 배려라고 생각하며 특히 며느리에게 고마운 마음이었습니다. 손주는가 돌을 넘긴 때였고 며느리는 육아휴직을 마치고 직장으로 복귀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살던 집을 정리하고 제가 퇴직하면서 받았던 퇴직금과 남편의 보험금을 합쳐 아들 내외와 함께 살 아파트 장만에 보탰습니다. 어차피 나 죽으면 저희들이 가져갈 돈 먼저 내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제2막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 해서 아들 내외 챙겨 먹이고 아들 부부 출근하고 나면 저희들 부부 퇴근할 때까지 손주 보고 저희들 퇴근하고 나면 저녁해서 먹이고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지만 아들 내외 살림이 불고 손주 크는 모습 보는 것으로 충분한 보상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 장가 보내고 이제 좀 살만해지니 그렇게 황망하게 가버린 남편도 하늘에서 흐뭇하게 봐줄 것 같았습니다. 주변에서 친구들은 핀잔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이제부터 꽃놀이 들놀이 마음대로 돌아다니며 즐기고 살 때인데 왜 그 고생보따리를 사서 지고 가냐며 말이죠. 제 형제 자매들은 집에 올 때마다 아들 내외 야단치기 바빴어요.
예, 수철야. 너 뭐 하는 놈이니? 사람 필요하면 돈 주고 사람 써. 내 엄마 이제 좀 허리 펴고 살아야지. 젊어서 그 고생하고 이제 좀 살만해졌는데 니들 부부 뒤치다꺼리 하느라 또 세월 보내야겠니? 그만둬들.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평생 일만 하고 살아놀 줄도 몰라. 난 이게 노는 거야. 너희들 이런 말 자꾸 하려면 이제 오지도 마. 형제 자매들이 올 때마다 반복되는 대화였습니다. 그렇게 친구들과 형제 자매들은 그렇게 애지중지 손주 길러줘 봐야 좋은 소리 못 듣는다. 죽기 전까지 자식들한테 돈 먼저 주는 거 아니다. 다만 얼마라도 수중에 지니고 있어야 자식들한테 대접받는 거라며 이래저래 훈수들을 두었지만 우리 자식만큼은 그럴 일 없다고 코웃음을 쳤죠. 며느리도 직장일이 바빠 살림에는 무관심했지만 말 한마디라도 살갑게 해주고 저희들 살림 살아주는 거 고마운 줄 아는 것 같아 그렇게 섭섭할 것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첫 손주 키우는 재미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힘이야 들었죠. 젊은 사람들도 힘이 들어 육아 우울증이다 뭐다 하는데 60이 넘은 나이에 20, 30대 엄마들 틈에서 아이를 키우려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요새는 뭐 그렇게 새로 알아야 하는 게 많은지. 우리 때 애들 키우는 거하고는 완전히 딴판이더라고요. 젊은 엄마들 틈에 우리 손주만 늙은 할머니 손에 크는 티 내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래도 한 번씩 며느리가 핀잔을 주면 좀 섭섭한 마음이야 있었죠. 그래도 제가 워낙에 마음에 있는 소리 내색을 잘 못하는 편이라 좋은 게 좋은 것이라 하고 넘어갔죠. 며느리도 우리 집에 오기 전까지 사돈댁에서 귀한 딸로 애지중지 자랐을 텐데 지 자식도 그렇게 키우고 싶을 테지 하고 웃어넘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아기방도 따로 있었으면 한다고 하면서 평수를 넓혀 이사 가면 어떨까 하고 넌지시 물었습니다. 엄마, 아기 방도 따로 있어야 할 것 같고, 화장실도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평수 좀 더 넓은 데로 이사 가려고 해요? 평수 넓히려고 아들 부부가 적금을 따로 붓는 것 같은 눈치이긴 했는데 막상 들으니 아들이 대견하기도 하고 아들 내외 살림 알뜰하게 살아주고 손주 잘 키워줬다고 먼저 간 남편 이상이라도 주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 내외와 함께 부동산을 다니는 일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주말이면 셋이 함께 여기저기 집을 보러 다녔고 새 집에 가면 뭘 드리고 어떻게 꾸밀지를 머릿속으로 계속 그려보았습니다. 베란다 정원도 만들고 작은 책상 하나도 장만해서 창가에 두고 저만의 조용한 시간도 가져보리라 마음먹었죠. 그런데 그 설렘이 저 혼자만의 착각이라는 걸 깨닫는 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사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예전에 남편과 함께 살림 불려가며 처음으로 평수를 넓혀 이사 가던 때도 생각나고 신바람이 났습니다. 손주 키우며 젊은 엄마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유튜브며 열심히 배워두었는데 손주 재워놓고 틈만 나면 유튜브나 온라인 검색으로 새로 이사 갈 동네 탐방이며 가구 등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장 보러 다닐 마트나 재래시장은 가까운 데 있는지, 손주 다닐 어린이집이며 병원은 괜찮은 곳이 있는지, 산책할 만한 공원은 어디에 있는지 미리 검색해 두었죠. 새로 시집 가서 살림 꾸미는 느낌이었다랄까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더 알뜰살뜰 살림 살아주면서 아들 내외 살림 불어가는 거 보면 그게 성공한 인생이지 성공이 뭐 별거 있나 하며 스스로 대견해했습니다. 그리고 남편한테도 큰 소리 쳤죠. 여보, 나보고 있어. 당신 그렇게 놔두고 혼자 갔어도 우리 아들 내가 살림 봐준 덕분에 돈 모아서 큰 집으로 이사 가. 샘나지, 이 양반아. 그러게 더 오래 살지.
뭐가 바쁘다고 그렇게 먼저 가. 그렇게 주말마다 우리 세 식구 집 구경 투어는 계속되었고, 이왕이면 새 아파트가 좋겠다는 며느리의 말에 저는 괜찮다고, 너희들이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좋다고 말했습니다. 새 아파트의 반짝반짝한 현관문을 바라보며 손주가 환하게 웃는 모습이 그려졌고, 저녁마다 식구들 모두 함께 모여 도란도란 밥 먹는 풍경이 저절로 눈에 그려졌습니다. 며느리도 점점 더 살갑게 굴었고, 집안 분위기가 더 좋아지는 걸 보면서 제 마음은 어느 때보다도 평안해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은 평수도 넓히고 새 아파트로 가려면 돈을 한참은 더 보태야 할 텐데, 얘네들이 그만한 여유가 있나 싶기는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대견하기도 했던 것이 며느리가 돈 관리를 잘해서 그동안 둘이 벌은 거 허투루 쓰지 않고 꽤 많이 모은 모양이구나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건 저만의 대단한 착각이었죠. 그런 설렘과 의기양양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그 아침, 전 그날 남편에게 나도 데려가 달라고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듣지 않았으면 좋았을 아들 내외의 대화를 듣고 말았습니다. 주말 아침 아들 내외는 늦잠을 자는지 방에서 나오지 않길래 주말 아침이라도 늦게까지 자라고 그냥 두고 아침마다 마시는 과일 주스만 갈아서 냉장고에 넣어두고 마트에 장 보러 나간던 참이었습니다. 문 밖에 대고 이야기는 해두었죠. 나 잠깐 마트 갔다 온다. 주스 갈아서 냉장고에 넣어놨으니까 꺼내 먹어라. 날씨가 별로 춥지 않은 것 같아 가볍게 조끼만 걸치고 나왔는데, 아침이라 그런지 바람이 제법 차서 옷을 갈아입으려고 다시 들어갔죠. 아들 내외가 제가 나가고 난 뒤 나와서 주방에서 아침을 먹고 있었던 모양인데, 텔레비전 소리 때문에 제가 들어가는 소리를 듣지 못한 모양이었어요. 당신 마음은 이해하는데 엄마한테 어떻게 얘기해? 그리고 엄마가 이 집 살 때 보탠 돈 없으면 우리 이사 못 가. 알잖아. 근데 엄마를 여기다 그냥 놓고 가자고? 이 집 사겠다는 사람이 이 집에 입주하려는 게 아니고 바로 월세로 놓으려고 하나 봐.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세 주지 말고 우리 어머니한테 세 주라고 했어. 뭐? 나하고 상의도 없이 그렇게 일을 저지르면 어떡해. 잔금 치르기 전에 빨리 말해달라는데 그럼 어떡해. 그렇다 치고 그럼 엄마가 여기 계속 산다고 하면 월세를 매달 내야 한다는 거야? 보증금이야. 잔금 받을 때 그만큼 제하고 받으면 되는 거고, 월세는 어머니 연금 나오는 거 있으니까 그걸로 내시고, 혼자 사시는데 뭐 그렇게 생활비가 들겠어? 아, 몰라. 난 얘기 못해. 그러면 엄마한테 당신이 얘기해. 알았어. 내가 얘기할 테니까 어머님이 그러시겠다고 하면 당신도 오케이 하는 거야? 알았지? 지금 다시 떠올려 봐도 손이 달달달 떨리는 것이 너무 분하고 기가 막힙니다. 맥이 탁 풀리면서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고 싶었어요. 그래도 이대로 아들 내외하고 마주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조용히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으로 나오긴 했어도 다리에 힘이 풀려 한 발짝도 떼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집 앞 놀이터 벤치에 앉아 꾸역꾸역 눈물만 삼켰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들 녀석이 그런 말 함부로 입에 올렸을까 싶었습니다. 그런 상상 하나만으로도 가슴속에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그 사람이 있었다면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 하는 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그날 아들 부부의 대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밥을 하다가도 설거지를 하다가도 손주의 장난감 정리를 하다가도 계속 맴도는 말들. 어머니 연금으로 월세 내면 되잖아. 혼자 사시는데 뭐 그렇게 생활비가 들겠어? 하는 며느리의 말이 마음에 비수처럼 꽂혀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입에 밴 듯 살갑던 며느리의 목소리조차 가식처럼 느껴졌고 무뚝뚝했지만 믿었던 아들의 침묵은 더더욱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조용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상을 유지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슬픔과 자책이 뒤섞인 감정 속에서 저는 스스로를 다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도 마음 한편으로는 그래도 자식인데 내가 무슨 복수를 하고 무슨 계획을 세울 것인가 마음이 약해지기도 했지만 그런 마음의 쐐기라도 박듯이 이사 가기 몇 주 전쯤 며느리가 얘기를 하더군요.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이사 갈 집 어머니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새 아파트라 지금 아파트 처분한 돈에서 한참 돈을 더 보태도 이 집하고 평수 차이가 안 나요. 방도 똑같이 2개고요. 아기방 만들어주고 나면 어머니 거처하실 방이 없어서요. 그러면 어머니 불편하시고 저희가 너무 죄송할 것 같아서요. 어머니는 그냥 이 집에 계시면서 저희가 하람이 데리고 자주 오면 어떨까요? 그럼 어머니 넓게 이 집에 계시면서 적적하시지도 않고 어머니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이사 갈 때 아파트 평수를 넓혀서 간다고 하지 않았니? 새 아파트 고집 안 하면 그 돈이면 더 넓혀서 갈 수 있을 거 아니니? 그렇긴 한데 그이가 자기 회사 동료들도 다 새 아파트 산다면서 이사 가는 집은 꼭 새 아파트였으면 좋겠다고 하네요. 그럼 둘이 다 의논은 된 거고? 그럼요. 상의 없이 저 혼자 결정 못하죠. 그런데 새 아파트 들어가려면 돈을 한참 더 보태야 해서요. 여기는 월세로 돌리기로 새로운 집주인하고 이야기 끝났어요. 매달 월세는 어머니 연금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저희가 조금 보탤게요. 제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며느리는 애 같았는지 안절부절 못하더군요. 애 같아서 발을 동동 구르는 걸 더 보고 싶었지만 그거 봐서 뭐 하나 하는 생각에 그러겠다고 대답해 줬죠. 그러니까 신이 나서 자기 신랑한테 전화하는 것 같더군요. 그 뒤로 아들 내외는 제 눈치 볼 것도 없이 아주 마음 놓고 이사 준비에 바빠 보였습니다. 새집 계약서며 인테리어 상담이며 연신 통화를 하며 들뜬 모습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는 억장이 무너져 내려앉았습니다. 얘기를 전해들은 형제 자매들은 당장이라도 쳐들어오겠다고 난리들이었죠. 나도 다 생각이 있으니 가만히 있으라고 동생들을 다독여 놓고 저는 별 생각 없는 듯 조용히 지냈습니다. 그리고 결심을 했죠. 적어도 내 몫은 찾아와야겠다고. 내가 평생 힘들게 일하고 받은 내 퇴직금, 그리고 우리 남편 그렇게 보내고 받은 보험금, 적어도 그것만큼은 지키자.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아들 식구들은 새 아파트로 이사 나가고 혼자 남겨진 집은 생각보다 훨씬 조용했습니다. 주방의 냉장고는 반쯤 비어 있었고 거실 한켠엔 손주가 그려놓은 그림이 덩그러니 붙어 있었습니다. 그 앞에 서서 그림을 한참 바라보다 문득 눈물이 터졌습니다. 아무도 없는 거실에서 저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울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놓고 간 식기들을 정리하고 아들이 벗어놓고 간 낡은 운동화를 신문지에 싸서 베란다로 옮겼습니다. 손주의 장난감 몇 개는 상자에 담아두었고 손주한테 덮어주던 담요는 햇빛에 말렸습니다. 모든 걸 하나하나 정리해가면서 제 마음도 정리해 나갔습니다. 그러는 동안 저는 하나의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내 몫이라는 이름이 적힌 노란색 파일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 이름으로 된 통장 사본, 아들이 이 집을 장만할 때 썼던 계약서, 그리고 계약금을 지급한 당일 제 통장에서
아들 통장으로 이체된 계약금 내역서, 남편의 사망보험금 중 일부를 아들 계좌로 이체한 이력 등이 들어갔습니다. 필요하다면 이 자료를 가지고 법적인 절차도 밟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동안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묻어두었던 것들을 이제는 꺼내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 혼자만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아들 내외 출근 준비해서 보내고 손주 보고 하루 종일 허리 펼새 없이 종종거리던 것에 비하면 조용하고 편안한 하루 일상에 조금은 느긋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아들 내외에 대한 서운한 마음은 좀처럼 누그러들지가 않더군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 보면 자꾸만 아들 키우던 시절 생각만 곱씹어 하게 되고 먼저 간 남편 생각에 하염없이 눈물만 나고 밥솥을 열어도 국을 끓여도 거실을 정리해도 온통 허전하고 적막한 기운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이러고 있다가는 우울증이라도 걸려 큰일 나겠다 싶었죠. 분한 건 분한 것이고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겠구나 싶었어요. 저희들은 나 떨어내고 신접살림 차리듯 좋다고 깨소금이 쏟아질 텐데 나 혼자 이러고 있다고 득 될 것이 하나도 없겠다. 이대로 꺾이면 내가 손해다 싶었습니다. 오히려 건강 잘 챙기고 몸 움직이고 이사 나간 빈집 구석구석 청소라도 하면서 활기를 되찾자고 다짐했어요. 그래도 꼬물꼬물거리던 손주 보고 싶은 생각은 간절하더군요. 하루 종일 그놈 보고 있을 때는 허리가 끊어질 것처럼 힘들더니 그렇게 이사 나가고 나니 손주 얼굴이 제일 아른아른하더라고요. 방 안에 있던 장난감 하나, 손주가 색칠해 놓은 그림 하나가 눈에 띄기만 해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오늘은 또 얼마나 컸을까? 내 목소리 기억은 하고 있으려나? 이런 생각이 꼬리를 물었죠. 우울한 생각도 떨쳐버릴 겸 핸드폰을 들어 며느리 SNS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사진으로나마 손주 얼굴을 볼 수 있겠다 싶었죠.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바로 후회를 했습니다. 며느리가 어느새 새집 꾸며놓고 자랑질하는 사진으로 도배를 해 놓았더군요. 햇살 가득 들어오는 거실, 새로 맞춘 가구들, 고급진 커튼과 소품 하나하나까지 빠짐없이 찍어 자랑해 놓았는데 그 중에서도 어디서 골동품 장식장 하나를 사다 놓고는 그 밑에다 이렇게 달아 놓았더군요. 어머니가 분가 선물로 주신 시댁가보. 어머니도 시할머니께 받으신 거라고. 미대 출신 어머님의 세련된 감각으로 새로 장만한 모던 가구에 어울릴 거라고 주셨어요. 어머니 감사해요. 어머님의 감각은 늘 옳습니다. 그걸 보니 억장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어디서 있는 집 며느리 행세를 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나도 저희들한테 한다고 했는데 그 집 지분의 반 이상이 내 주머니에서 나간 건데 미대도 못 나오고 가방끈도 짧은 나는 어디 내놓기 창피해서 떨궈 놓고 저희들끼리 나가 거짓말로 효부 며느리 행세하고 있구나 싶었죠. 그걸 보고 나니 약해지려고 했던 마음이 다시 다잡아지더라고요. 아들 내외 이사 나갈 때 준비해 두었던 서류들을 다시 정리하고 본격적으로 무언가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며느리한테서 웬일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별일 없으시죠? 식사 잘하시고요. 저희 없다고 끼니 거르시고 그러면 안 돼요. 나야 뭐 이래저래 한 숟갈 뜨면 되지. 하람이 잘 있지. 출근할 때 애는 어떻게 하고 출근하니? 이사 나갈 때 저희들 부부 출근하고 나면 손주를 어떻게 할 건지 궁금했지만 저도 물어보지 않았고 지들도 벼루기도 낯짝이 있던지 그것에 대해서는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안부 전화라고 했길래 물어봤던 거죠. 그랬더니 아주 기다리고라도 있었던 듯이 며느리가 말을 이어가더군요. 아닌 게 아니라 하람이 때문에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 친정엄마도 바빠서 못 봐주겠다고 하시고 한 2주 아이 봐주는 아주머니를 불렀는데 돈도 너무 많이 들고 믿을 수가 없어서요. 그래서 말인데 주중에는 어머니가 좀 봐주시고 주말에 저희가 데려오면 안 될까요? 대신 어머니, 아파트 월세는 저희가 내드릴게요. 어머니 연금으로 생활비 하시기도 빡빡하시잖아요. 순간 아무리 마음을 진정하려고 해도 진정이 되질 않더군요. 이게 정말 내 며느리가 맞나 싶기도 했고요. 그래도 일단은 꾹 참았습니다. 좀 생각해보마 하고 우선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 말 저 말 할 만한 감정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냥 섭섭하고 분한 걸 넘어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은 듯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고 말문이 막혀 숨조차 쉬기 힘들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멍하니 핸드폰을 쥐고 거실에 앉아 있었죠. 그러다 문득 고요한 방 안을 둘러보다가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 지경이 됐나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런 게 내 손주 엄마라니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 너도 네 집에서는 귀하디 귀한 딸로 애지중지 컸으니 그럴 테지 하고 좋게 마음 먹으려고 해봤지만 이건 도대체 기본 인성이 안 된 아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죠. 그깟 돈 몇 푼 때문에 부모를 이렇게 내칠 수 있다면 그런 집안 교육은 도대체 어떻게 받은 걸까 싶기도 했고요. 입으로는 고맙다, 감사하다 말하면서도 손끝 하나 움직이지 않던 지난 세월의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떠오르니 그동안 왜 그런 말들이 그렇게 허전하게 들렸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마음에 평정을 찾아야 싸워도 싸울 것이 아닌가 싶어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무작정 감정만 앞세워봤자 아무 소용없고 오히려 제가 더 상처만 받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다음 날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죠. 예, 하람애미야, 나다. 하람이 봐주는 건 아무래도 힘들 것 같다. 내 말대로 갑자기 아파트 월세까지 내려니 빠듯해서 어디 일자리를 알아보고 다음 주부터 반찬 가게에 일하러 나가기로 얘기가 돼 있거든. 니들 살기도 힘들 텐데 월세까지 너희들 보고 내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냥 나는 일하러 나가야 될 것 같다. 며느리 목소리가 셀쭉해지더니 마음이 상했는지 알았다고 하고는 전화를 툭 끊어버리대요. 그것도 참 어이가 없었죠. 아니, 평생 뼈 빠지게 일해서 퇴직하고 받은 퇴직금, 그거 아들 내외 집장만 하는데 다 보태줬는데 결국 돌아온 건 아파트 월세살이라는 신세라니. 그렇게 만들어 놓고도 제가 손주 안 봐주고 일하러 나간다고 하니까 서운해하질 않나. 서운하면 자기들이 나한테 뭘 해줬다고 서운하단 말인지. 그야말로 적반하장이 따로 없었습니다. 세상 천지의 어느 나라 법의 시어머니가 자식 집 사는데 보태주고 애 봐주고 손이 닳도록 살림 살아줬더니 지들은 좋은 집으로 이사 나가고 엄마 혼자 월세 아파트에 버리고 간다는 말입니까? 그런 걸 당연하다고 여기며 사는 사람이 내 며느리라는 게 믿기지도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저 내 딸처럼 여기고 부족한 건 감싸고 더 챙겨주려고 애썼는데 이제 와서 보니 그 정이 다 헛되게 느껴지더군요. 어떻게 딸을 저렇게 키워놓았나 싶어 사돈도 괜히 원망스럽더군요. 하긴 남의 탓할 처지도 못 됩니다. 내 아들도 저 모양이니 결국 그렇게 바보천치 이기주의자로 키워놓은 게 저라는 생각에 제 가슴이 먼저 미어지더라고요. 누굴 탓하겠어요. 결국은 제가 한평생 정성을 다해 키운 자식이 제게 이런 결말을 안겨준 거라 생각하니 화도 나지만 슬픔이 더 먼저 밀려왔습니다. 실제 아닌 게 아니라 갑자기 월세까지 내려니 생활비가 빠듯하여 낮에 잠깐씩 동네 반찬 가게 참모로 일하러 나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생활비도 생활비이지만
그렇게 몸을 움직여야 우울증에 걸리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인터넷 검색을 해가며 열심히 변호사를 알아보았습니다. 자식에게 지원한 돈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이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그런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가 있는지 알아보고 상담을 먼저 받아보고 싶었죠. 저 같은 사람이 저 하나만은 아닌지 한 일주일 검색해보니 그런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가 있기는 하더군요. 반찬 가게에 하루 휴가를 내고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받았습니다. 준비한 서류들도 변호사에게 보여주고요. 변호사는 한번 진행해 보자고 하더군요. 그렇게 며느리와 전화 통화를 한 후에는 며느리로부터 한 통의 안부 전화도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며느리이지만 아들이 더 괘씸했습니다. 이사 가고 난 후 몇 달이 지나도록 전화 한 통이 없더군요. 내가 자식을 이렇게 망나니로 키워놨나 싶은 자괴감마저 들더군요. 아마 저희는 저희대로 제가 돈 벌러 나가느라 저희 자식 안 봐주겠다고 하니 단단히 마음이 상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지나가던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지. 저희들이 어떻게 나를 팽개쳐 두고 나갔는데 그게 서운한 일이랍니까?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점점 제 안에 쌓이던 감정들이 더 깊고 무거운 침전물처럼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밤중에 깨어 거실 불도 켜지 않은 채 앉아있노라면 스스로가 투명 인간이 된 듯한 기분이 들곤 했습니다. 세상이 저를 통째로 외면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누구 하나 제 안부를 묻지 않고 누구 하나 엄마 밥은 드셨어요? 한마디 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이렇게까지 가슴을 아프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하루 이틀 연락이 없을 수는 있겠지만 몇 달이 흘러도 묻는 사람 하나 없다는 건 결국 이제 우리 삶의 어머니는 필요 없다는 뜻이었겠지요. 그게 자식이라는 이름으로부터 받는 가장 큰 고통이라는 걸 저는 그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마음이 상했거나 말거나 저는 저대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니 제가 아들 부부에게 지원해 준 돈을 되찾아 오는 일이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쉽지만은 않겠지요. 다만 문제는 그 돈을 줄 당시의 정황, 즉 증빙 자료와 증여냐 차용이냐에 대한 판단이 관건이 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변호사가 그러더군요. 법적으로는 가능한 일이지만 대부분 부모님들이 중간에 소를 취해야 한다고요. 배신감과 분한 마음에 소송을 진행하다가도 결국은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지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식들 얼굴 한 번 찡그리는 것에, 손주의 얼굴 한 번 못 본다는 것에 부모가 무너지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소송을 끝까지 밀고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희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는 알게 해주고 싶어요. 이대로 조용히 넘기기엔 제 인생이 너무 억울하잖아요. 변호사도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성심성의껏 서류 준비를 해 주었습니다. 소송에 필요한 서류들이 차곡차곡 준비되어 갔습니다. 제 퇴직금과 남편 보험금이 고스란히 아들 집 장만과 생활비 지원에 들어간 내역들이 준비되어 갔습니다. 제가 직접 은행에서 떼온 이체 내역 통장 사본, 당시에 함께 갔던 계약서 사본까지 하나하나 모으면서 제 마음도 다져졌습니다. 이건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제 자존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저대로 소송 준비를 해가면서 새로 일을 시작한 반찬 가게에 열심히 나갔습니다. 처음엔 그저 허리띠 졸라매며 살아보자는 마음이었죠. 그런데 그 반찬 가게가 생각보다 규모가 꽤 큰 가게더라고요. 김치, 나물 같은 기본 반찬부터 도시락, 샐러드, 간단한 간식류까지 없는 게 없었습니다. 대표님은 성격도 푸근하고 손님 응대에도 여유가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간식으로 드셔보라며 만들어 간 쿠키를 맛보시고는 맛있다고 하시면서 쿠키나 빵, 샐러드 같은 디저트류도 한번 만들어 보시겠냐며 제안을 하셨습니다. 요즘 젊은 엄마들이 반찬 사러 와서 디저트도 많이 같이 사가거든요. 어머님 솜씨라면 분명 잘 드실 거예요. 만드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손주 키우느라 배워두었던 인터넷 검색 실력이 큰 도움이 됐죠. 여기저기 검색하며 요즘 트렌드에 맞는 레시피를 찾고 그 중에서도 손님들 입맛에 맞을 만한 것들로 골라 연습했습니다. 밤새워 반죽하고 굽고 또 굽고 젊은 엄마들 겨냥해서 모양도 신경 쓰고 정성이 가득한 쿠키와 빵들을 하루하루 종류를 늘려가며 만들어 보았습니다. 소송은 소송대로 준비하면서도 이렇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 것 같아 배신과 분노로 가득 차 버린 제 마음에 한 줄기 봄 햇살과도 같은 위안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뭘 더 할 수 있을까 싶던 그 마음 한켠에 아주 작은 가능성과 생기가 움트는 것 같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와 가보았더니 소송에 필요한 서류들은 다 준비되었고 이제 마지막 제 결심만 남았다고 했습니다. 소송 접수를 할 것인지 말해달라고 말이죠. 보통 이 단계에서 다들 그냥 포기해버리고 마는 경우가 많다고 했어요. 마음에선 그래, 해보자 싶은데 막상 접수를 하고 나면 그게 진짜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되는 것 같아 망설여지더라고요. 저도 조금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면서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괜히 바람이라도 쐬고 싶어서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는데 문득 다음 주가 남편 기일이라는 게 생각났어요. 설마 지 아버지 기일에도 오지 않을 건 아니겠지 하고 그날을 결전의 날로 잡았죠. 먼저 간 남편도 그날만큼은 저에게 힘을 보태줄 것 같았습니다. 아들에게는 아버지 기일이니 집으로 오라면서 문자를 넣어두었죠. 단답으로 알겠습니다라는 대답이 왔지만 그마저도 참 오랜만에 받은 문자였습니다. 며느리도 꼭 함께 오라고 다시 당부했고요. 시동생, 시누이, 조카들까지 다 불러 모았습니다. 아들 내외가 친척들한테는 아마 제가 자처해서 저 혼자 아파트에 남아있는 것으로 말한 것 같더라고요. 어머니가 요즘 혼자 지내는 게 편하시대요. 하고 얼버무리며 말이죠. 괘씸하기 짝이 없었지만 그런 헛소리를 그대로 믿고 있는 친척들에게도 저는 입 꾹 다물고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뭐든 한 번에 전곡을 찌를 때 찔러야 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날 다들 모이는 그 자리에서 모든 걸 꺼내놓을 생각에 밤마다 시뮬레이션을 하듯 말할 말을 입 안에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마침내 남편 기일이 되었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살 때도 제사상에 올라가는 음식 하나하나 며느리 손 거치지 않고 제가 혼자 모두 준비했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혼자 준비하는 제사 음식들이 눈물나게 안쓰럽대요. 그렇게 황망히 떠난 남편, 며느리라고 하나 있는데 이날 이때까지 나물 하나를 며느리가 한 음식을 못 차시는구나 싶었죠. 식구들 오기 전에 집도 한 번 더 치우고 음식들은 상에 올릴 수만 있게 준비해 놓고 식구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동서와 시동생이 도착하여 나머지 음식 준비며 상차림 준비를 도왔고 이어 아들 내외와 조카들, 시누이 부부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그동안은 다들 번거로울 것 같아 오겠다고 해도 오지 말라고 만류해 왔었죠. 그런데 그날만큼은 모두 남편 앞에 불러 모았습니다. 식구들이 모이자 먼저 제사부터 올렸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다들 앉아 제사 음식을 먹고 술도 한 잔씩들 하고 과일과 차까지 마셨습니다. 이제 다들 일어서서 돌아가려고 하는 때에 제가 할 말이 있다며 앉혔습니다. 다들 내일 출근들 해야 하고 피곤할 테니 본론만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매제
혹시 저 여기 혼자 있는 거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혼자 남게 된 걸로 알고 계세요. 네, 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철이가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어머니가 하람이 돌보느라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 저희들끼리만 이사 나왔다고. 그래서 요즘에야 자식하고 같이 사느니 혼자 사는 게 더 편하다고들 하니까 그런 줄 알고 있었죠. 그게 아니에요, 형수님. 네, 잘못 알고 계세요. 저 여기 아파트 월세 살아요. 제 퇴직금하고 보험금 보태서 집 장만하면 같이 살겠다고 해서 가진 거 몽땅 보태서 이 집 샀던 건데, 저희들은 이 집 팔아 보태서 새 집 가고 여기 월세로 돌려놓고 저만 떨궈 놓고 새 집으로 이사 들어가더라고요. 이 말을 들은 매제는 버럭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네, 수철아, 너 그게 정말이냐? 네 어머니 월세살이 시키고 있었어. 아니 형수님, 받는 연금 보나마나 쥐꼬리만큼 받으실 텐데 도대체 매달 월세는 어떻게 감당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 반찬 가게 참모로 나가고 있어요. 서방님 얘기하셨듯이 그 연금 받아가지고는 월세며 생활비 감당을 할 수가 없어서요. 제 퇴직금하고 수철 아버지 보험금은 이미 수철이 집 살 때 들어가서 제 수중엔 없고요. 너, 이놈의 자식, 내가 사람이야. 100번 양보해서 니들 살림나고 싶어 나갔어도 어머니 살게는 해놓고 나가야 할 건 아이야. 지금 네 어머니가 평생 뼈 빠지게 일하다가 퇴직하고 쉴 나이에 다시 반찬 가게 나가 일해야겠냐? 너 아버지 같다고 이렇게 막 나갈래? 작은 아버지면 아버지 대신이야. 나한테 상해 한마디 없이 하늘에서 아버지가 2번 돌아가실 일이다. 내 원기가 차서. 순간 아들하고 며느리 얼굴이 노래지대요. 아마 제가 이렇게까지 할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나 봐요. 그랬겠죠. 평생 순하게만 살아온 지 엄마가 이렇게 독하게 마음먹고 그것도 사람들 다 모인 자리에서 대놓고 망신을 줄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을 겁니다. 며느리도 그렇죠. 가방끈 짧다고 속으로 대놓고 무시했던 시어머니가 변호사에, 소송에, 증거자료까지 준비해서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제가 시동생에게 말하면서 내놓은 은행 거래 내역서며 계약서, 통장 사본을 하나하나 펼쳐 보일 때 며느리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며느리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말 한마디 없었고 아들도 입술을 꽉 다문 채 고개조차 들지 못했어요. 다른 가족들 시선도 그들에게 집중되면서 점점 공기마저 무거워지는데 그때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달아오른 아들이 주먹을 꽉 쥐더니 입을 뗐습니다. 엄마, 이게 엄마가 자식한테 할 짓이에요? 소송이요? 참 기가 막혀서 한번 해보세요. 저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아니, 부모가 자식 지원하는 거 당연한 거지. 그걸로 이렇게 유세를 해야겠습니까? 있는 집 자식들은 이거보다 더 크고 좋은 집 당연한 듯이 물려받아요. 이깟집, 그것도 전부 다도 아니고 반 조금 넘는 돈 보탠 거 도로 달라고 소송을 한다고요? 해보세요. 제가 억지로 달라고 강탈했습니까? 엄마가 엄마 의사로 준 거 아니에요? 그게 소송이 될 것 같아요. 있는 집 자식들 부모한테 얼마나 물려받고 편하게 사는지 한번 알아나 보고 소송을 걸어도 거세요. 어쨌든 알겠고요. 엄마 말대로 마침 아버지도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고 작은 아버지도 계시니까 이 자리에서 못 박아서 얘기할게요. 엄마가 먼저 시작한 거고 우리 이걸로 서로 왕래 끊읍시다. 서로 안 보면 이렇게 망신 줄 일도 없겠죠. 전 이만 갑니다. 법원에서 보시죠. 그 말이 참 아프게 박히대요. 대못으로 와서 박히대요. 아주 벌겋게 피멍이 들도록 박히대요. 아들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가시로 날아와서 대못으로 박혔습니다. 남편 가고 그렇게 황망한 와중에도 이렇게 가슴 미어지게 아프지는 않았는데
자식에게 줬던 사랑의 무게만큼 그렇게 무겁고 아프게 박혔습니다. 솔직히 저도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아들이 바로 크게 반성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나올지는 몰랐습니다. 그야말로 선불 맞은 멧돼지처럼 날뛰더군요.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다른 식구들 보기에 창피하였습니다. 제가 벌인 일이지만 제가 망신스러웠습니다. 아무리 친척들이라 해도 속으로는 자식을 어떻게 저 모양으로 키워놓았을까 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꼴을 보인 것이 민망하고 미안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성을 내고 아들 내외가 먼저 나가고 남은 식구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저를 위로하느라고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시누이가 말했습니다. 언니, 잘했어요. 언니 보고 뭐라고 할 사람 여기 아무도 없어요. 계속 밀어붙여요. 소송 비용 모자라면 우리도 십시일반 보탤게요. 언니가 지금 그 나이에 월세며 생활비며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래요? 언니도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쟤들 언니가 준 돈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살아요. 수철이 직장 탄탄하고 저희들 부부 맞벌이 하는데 대출을 받아도 저희들이 받아야지. 어떻게 아무 벌이도 없는 엄마를 월세살이 아파트에 두고 돈만 챙겨가요? 내가 수철이 욕한다고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언니 살 길 언니가 챙겨야 해요. 마음 독하게 먹어요. 수철이가 어려서는 정도 많고 안 그랬는데 왜 저렇게 된 거예요? 시누이는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었지만 저에게는 그 말도 아픈 말이었습니다. 어느 부모가 안 그렇겠어요? 내 자식 내가 욕하는 거야 상관없지만 아무리 같은 식구라도 남이 내 자식 욕하면 아픈 법이죠. 그게 부모 마음이죠. 어차피 부모라는 게 평생 짝사랑이라지만 짝사랑이라서 이렇게 아픈 거라면 다음 생에 태어나서는 다시는 부모 같은 거 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마 아들 생각에는 제가 아들한테 아주 큰 망신을 준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아들놈이 대못박아 뭉그러진 마음 반, 남이 내 자식 욕하니 뭉그러지는 마음 반, 그때 제 심정이 딱 그런 것이었습니다. 각오는 하고 시작한 일이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들더군요. 아들이 정신 차려주길 바라고 시작한 일이지만 이러다 내 자식 잡겠네 하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물러터진 바보 멍충이 그냥 생긴 대로 살아가는 게 내 자식 잡는 것보다는 골백번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식구들 먼저 보내고 상을 치우고 집안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먹었죠. 그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소송 접수는 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냥 가장 큰 잘못은 자식 잘못 키운 저한테 있는 것이라고 마음 먹기로 했습니다. 또 이 일로 아들이 평생 안 보겠다고 하면 그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이 나이에 아주 길바닥으로 나 앉은 것도 아니고 그래도 월세 아파트라도 있어 일하고 내 한 몸 누일 곳은 있으니 그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람 죽으라는 법은 없다고 일 나가는 반찬 가게에서 제가 만들어 온 빵과 쿠키가 무료 시식 코너에 나가자마자 손님들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어떤 손님은 집에 가서 아이랑 나눠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다며 다음 날 일부러 다시 와서 사가기도 했고 또 어떤 젊은 엄마는 SNS에 인증샷까지 올려주더라고요. 그걸 본 대표님이 빵과 쿠키에 대해서는 월급 이외에 판매된 만큼 비율제로 따로 쳐서 드리겠다고 하시면서 종류를 더 다양하게 만들어 보자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두어 달 정도 지나자 월급보다 쿠키와 빵을 팔아벌게 되는 수입이 오히려 더 많아졌습니다. 대표님이 반찬 가게 공식 SNS에 제가 만든 쿠키와 빵 사진을 올려주신 덕분에 동네 맘카페를 통해 입소문이 났고 할머니표,
쿠키라고 부르며 찾아오는 손님도 생겼습니다. 사람 죽으라는 법 없다더니 정말 하늘에서 남편이 도와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자리를 잡아가니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졌고 세상 속에서 나의 쓸모를 다시 찾았다는 자긍심의 자존감도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제 모습을 바라보며 아들 일이 그제서야 좀 더 담담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이것도 내 인생의 한 굽이었겠구나 싶었어요. 대표님의 SNS는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제법 인기가 있었습니다. 반찬 가게의 신메뉴 반찬들뿐 아니라 매일 새롭게 업로드되는 디저트 사진들도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제가 만든 쿠키와 빵들도 함께 올라가기 시작했죠. 우리 가게 새로 들어온 어머니표 수제 쿠키라는 문구와 함께 올라간 제 쿠키 사진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대표님이 예쁘게 접시에 담아 사진을 찍어 올리면 그날 오후에는 꼭 몇몇 손님이 그 사진을 보고 사러 온다고 할 정도였어요. 날이 갈수록 좋아요 표시가 부쩍 늘더니 차츰차츰 SNS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로 쿠키 진열대 앞에 줄을 서는 모습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SNS에서 보고 왔다고 말하던 손님들이 이제는 쿠키 구워서 내놓는 시간을 외워두었다가 아예 단골처럼 찾아주셨고 무엇보다도 쿠키를 먹어본 아이들이 할머니 쿠키 사러 가자고 한다는 얘기를 들을 땐 괜히 울컥하기도 했습니다. 누군가의 기억 속에 따뜻한 맛으로 남는다는 것이 이렇게 큰 기쁨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특히 인기가 좋았던 건 버터꽃 쿠키였습니다. 아무 데도 없는 레시피였지만 사실 그건 저만 알고 있는 오래된 비밀이었습니다. 제가 아들 어릴 적에 만들어주던 바로 그 쿠키였거든요. 학교 다닐 때 소풍 도시락에도 꼭 넣었고 아들 생일이면 항상 빠지지 않던 그 쿠키. 버터와 설탕의 비율, 밀가루를 섞는 순서, 굽는 온도까지 오직 제 손에만 익숙했던 맛이었습니다. 일하느라 바쁜 와중에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아들한테 구워주던 쿠키였습니다. 그거 구워 진열하면서 또 아들 생각이 났지만 몇 달 전처럼 그렇게 아프게 다가와서 콕 박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남편 기일 사건이 일어난 지 반년 정도 지났을 무렵 가게 쿠키 코너에 누가 하나 서 있는데 뭐 저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는 뒷모습이었죠. 애미 눈에는 10,000,000명이 얽혀 있어도 못 알아볼 수 없는 뒷모습이죠. 아들이 가게로 찾아왔더군요. 어떻게 SNS를 보고 알았는지 굳이 그 쿠키 코너에 떡하니 서 있더라고요. 버터 쿠키 2박스를 집어들더니 계산대로 가서 계산을 하더군요. 그래서 대표님에게 잠깐 자리 좀 비우겠다고 양해를 구하고 아들한테 가서 옆에 섰죠. 그랬더니 아들이 웃으며 쳐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잠깐 시간 되면 어디 가서 차나 한잔 하자고 하대요. 뭐 기분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들한테 꼭 데이트 신청받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들이 산 쿠키 박스 들고 가까운 카페에 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들이 입을 먼저 열었습니다. 엄마는 나 안 보고 싶었어. 하람이도 안 보고 싶어. 많이 컸는데 얼마 전부터 어린이집도 다녀. 쿠키는 많이 팔려? 이거 나 어릴 때 많이 먹던 건데 그거 맞지? 맛이나 볼까? 그때랑 맛 똑같나? 노인네 이제 나이 들어서 맛 변한 거 아니야? 그렇게 너스레를 떨면서 쿠키 박스를 여러 한 입 깨물더니 갑자기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사람들 창피할 정도로 꺼이꺼이 아주 소리까지 내서 울더라고요. 엄마, 내가 잘못했어. 그냥 나는 나대로 좀 억울했어. 큰 회사 가보니 잘 사는 집 자식들도 많고 부모 덕에 좋은 집 물려받고 좋은 차 굴리면서 편안하게 사는 놈들 많더라고. 난 아무리 노력해도 서울 변두리에 20평 안 되는 아파트, 그것도 아버지 목숨값,
엄마 퇴직금 보태야 살 수 있는 집에 살며 아등바등 하는데 걔네들은 인생이 뭐 너무 쉬우니까 그냥 좀 억울했어. 뭐 이 정도는 받아도 되는 거 아닌가 했어. 내가 미쳤었나 봐. 엄마 아빠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알면서 SNS에서 이거 쿠키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 그냥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엄마가 너무 보고 싶더라고. 또 박혀왔습니다. 이번에는 내 자식 눈물이 가시처럼 와서 또 박혔습니다. 이번에는 저번 대못보다 더 아프게 와서 박혔습니다. 벌겋게 아니라 퍼렇게 멍으로 들면서 박혔습니다. 아까운 내 자식, 있는 부모 못 만나 제 힘으로 여기까지 온 내 자식 눈에 저렇게 달동 같은 눈물을 빼는 내가 미워 더 대못으로 와서 박혔습니다. 엄마도 잘한 거 없다. 그냥 너하고 똑같이 우리 모자가 서로 저대로 억울했나 보다. 우리 잊자. 너도 내가 너한테 한 거 있고 나도 내가 나한테 한 거 있고 엄마 사는 거 마음 쓸 거 없어. 이거 봐라. 엄마 잘 산다. 대표님한테 인정도 받고 동네 젊은 엄마들이 내 쿠키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러자 아들이 웬 통장 하나를 내밀면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엄마 이거 나 대출 받았어. 더 많이 해드리면 좋은데 우선 내 능력만큼 엄마한테 받았던 돈에서 조금 모자라. 그런데 이걸로 아주 작은 카페 하나는 차릴 수 있을 거야. 거기에서 버터쿠키도 구워 팔고 커피도 팔고. 그러면 내가 엄마한테 조금 덜 미안할 것 같아. 하람이도 할머니 자랑스러워 할 거고 엄마가 잘 자리 잡아서 대박 터뜨리면 나 물려줘. 나 이놈의 회사 당장 때려치우고 엄마 가게 물려받을게. 그러니까 일종의 투자야 투자. 눈물이 뚝뚝 그냥 가게에서 입은 채로 나왔던 앞치마 위로 뚝뚝 흐르대요. 살면서 남편 죽은 다음으로 그렇게 많이 울어봤습니다. 언제 내 자식이 이렇게 커서 이렇게 대견하게 잘 컸나 싶었습니다. 그동안 원망이 정말 봄 눈 녹듯이 사라지더라고요. 제가 먼저 봄이 되니 아들 마음속에 그리고 제 마음속에 쌓였던 눈은 크게 애쓸 것 없이 알아서 녹더군요. 봄이 오면 눈이 녹듯이 우리 남은 가족은 그렇게 서로에게 봄이 되어 눈을 녹였습니다. 어쩌면 하늘에 먼저 간 남편이 봄이 되어 주었을까요? 여보, 보고 있지? 나 열심히 잘 살고 있는 거지. 그리고 우리 자식 농사 잘 지은 거 맞지? 좀만 기다려. 나 이거 마저 해놓고 금방 갈게 해. 잘 지내. 이제 저희 부족한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머님, 아버님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저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게 함께해주세요. 어머님, 아버님의 삶의 지혜와 경험을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바꾸는 관점을 통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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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